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물리전자공학 과목에 관련되는 이론적인 내용들하고 또 관련되는 문제를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물리전자공학 과목은요, 우리 자격증에는 전자기사, 산업기사에는 부과되지 않고 전자기사 과목에 물리전자공학 과목이 시험 과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시험이라든지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분들도 이 과목은 전자공학이라는 과목 안에 포함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은요, 어떤 회로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떤 물성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전자라는 개념이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적인 뭐 이런 관련되는 그 물성을 다루는 그런 과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자별로 각 소자별 있죠. 뭐 사용하는 반도체 재료부터 또 반도체 소자, 뭐 다이오드, 특수 다이오드, 또 트랜지스타, FET, 또 특수 반도체, 그 다음에 어떤 기체 물질에 관련된 내용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물질의 물성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물리전자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 해석하는 회로 개념은 뭐 크게 관여가 되지 않지만은 어떤 물성적인 동작 원리라든지 이런 개념을 파악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되는 과목이 되고, 또 시험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쉽게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또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그 전자 기본 이론 파트부터 우선 쭉 공부하면서 뒤에 소자의 물성까지 연결시켜 나가면 여러분들 전자회로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손쉽게 이 과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에 손쉽게 이 득점을 높게 취득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장은 전자 알맹이 하나의 형체입니다. 정체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전자는 알맹이냐, 그리고 전자는 무게도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전자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도대체가 전자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요 전자 알맹이 하나에 대한 정체를 다루는 그 물성적인 파트를 1장에 전자의 기본이론 하는 이런 작은 섹션으로 쭉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는 원자 아니에요? 원자. 그렇죠? 근데 원자를 더 부수니까 그 안에 더 작은 입자가, 더 작은 밀입자가 전자가 등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는 원자보다 더 작은 밀입자예요. 그래서 이 자그마해서 이 전자를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전자의 이동을 또 뭐 어떻게 내가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 내부에 있는 작은 밀입자이기 때문에 이 밀입자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미시적인 세계, 그렇죠? 볼 수 없는 세계에서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쳐 있죠? 미시적인 세계 안에서 전자 알맹이 운동, 전자 이동에 대한 어떤 현상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미시적인 세계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이 거시적인 세계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주변의 모든 그 뭡니까? 물성적인 모든 논리를 다 수식화시켜서 손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떤 뉴턴의 방정식을 세운다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건 미시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결론은 파동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파동.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파의 세기가 곧
뭐 전자계수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나가는 그런 미시적인 세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파동으로 본다 이 말이죠. 전자의 파동성. 근데 그게 실험으로 증명이 돼야 파동으로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전자가 이제는 하나의 파동으로 봐서 이제 파동 방정식을 풀어나가면서 결론적으로 전자의 정체를 해석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의 물리를 우리는 양자 물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의 기초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작은 1번에 현대 물리 기초, 그게 양자 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고전 물리가 아니라 양자 물리 기초하고 양자 역학하는 자그마한 섹션으로 이렇게 먼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양자 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양자 물리의 기초, 즉 뭐 양자 역학. 요 기초 정도만 여기서 알면 되겠습니다. 기초. 기초만 이게 적용을 쭉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아까 이야기했죠. 전자도 하나의 파동으로 본다는 이야기지. 근데 과연 전자를 파동으로 누가 쉽게 인식을 할 수 있겠나요? 파라는 거 있죠. 파, 빛. 이것은 주파수가 3000GHz 이상이에요. 주파수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 진동 속도를 갖고 있고 또 파장은 굉장히 짧죠. 그렇죠? 그래서 파동성을 갖고 있다. 파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물성적으로 이 내용을 증명을 해나가면 결론은 파동 방정식 풀어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사전에 여기 1번에 빛, 광이라는 것 있죠. 빛의 이중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빛의 이중성.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다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해요. 빛은 파동이다. 파죠. 파. 주파수를 갖고 있는 파다. 파동이다. 그건 인정합니다. 이건 인정해요. 누구든지. 근데 빛을 입자라고는 인정을 못합니다. 빛이 어떻게 알맹이냐, 입자냐. 이건 쉽게 인식이 좀 어려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 것이다 했죠. 일 것이다. 입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중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빛의 이중성이다 하는 것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인데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다행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골자는 전자입니다. 그러면 전자도 이중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전자도 이중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는 입자죠. 알맹이다. 자그마한 밀입자죠. 요거는 뭐 인정을 하겠죠. 자그마한 알맹이 입자다. 왜? 원자도 굉장히 작은 알맹이지만은 그 안에 부수면은 더 작은 그래도 알맹이다. 입자다. 뭐 요거는 좀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만은 파동이다 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는 쉽게 인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가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처럼 전자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입자성이라는 건 뭐 이해가 되는 거지만은 파동성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골자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대목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 전자가 자그마한 알맹이인데 이게 파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파동이라는 게 이제 어떤 교류적인 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주파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움직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것은 이 어떤 사이클의 1초 동안의 이 진동하는 속도를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파장이라는 것은 그 완 사이클이 진행한 거리가 파장입니다. 그럼 주파수가 즉 진동수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파수가 진동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높아지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은 짧아지겠죠. 그런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전자의 파동성 중에 이걸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드브로이입니다. 드브로이.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해요. 그렇죠? 드브로이 물질파.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입자 갖고 있는 어떤 질량 갖고 있는 어떤 입자 개념을 물질이라고 표현하면 그 입자 갖고 있는 물질도 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파장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는 그 파장 계산하는 것이 대표적인 시험 문제예요. 결론 이거 두 개 중에. 그렇죠? 결론은 요것 때문에 전자가 파동성이다 하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해 가지고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파의 세기가고 전자 개수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기법. 이런 양자물리 기법을 가지고 요 미시적인 세계 내부에 보이지 않는 세계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 전자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양자물리의 가장 골자가 되는 기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러한 먼저 이중성의 가설이 이제 실증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것도 졸지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가장 골자는 요거죠.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빛의 이중성, 파동성과 입자성이다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빛의 파동성. 자, 첫 번째가 빛의 파동성이에요. 자, 빛은 파동이다. 파동성을 갖고 있다. 파다. 그건 맞는 이야기지. 진동수가 주파수가 3000GHz 이상인 굉장히 빠른 진동 속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다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을 탁 쏘면은 고주파니까 파장이 짧아서 바닥바닥해서 곧장 직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물체에 부딪히면 또 반사성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장애물을 이렇게 넘어가는 또 회절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꺾여서 이렇게 꺾여서 소멸되는 또 굴절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빛의 파동성에 관련되는 실증 현상입니다. 시험지에 나오면 할 수 있나요? 반사 실험했다. 회절 실험했다. 직진성 실험을 한다. 이런 것들이 빛의 파동성에 관련되는 실증 현상이에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거론되는 것이 회절 실험. 이렇게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간다 이 말이지. 일부는 투과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반사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로 시험 공부 안 해도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시험 공부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그림 1번에 보면 불에 의해 반사 조건이라고 보이나요? 불에 의해 반사 조건. 그래서 이 그림에 그린 것처럼 이런 세타 각도로 반사할 때가 가장 반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불에 의해 반사 조건 하는 게 나오죠. 불에 의해 반사 조건. 자, 불에 의해 반사 조건 해놓고 그 결과식을 쓰면 ED 사인 세타는 N 라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라무다라는 기호가 파장입니다. 파장. 네? 파장이에요. 파장.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주파수 갖고 있는 교류 신호가 이렇게 여기 1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초예요. 그럼 1초에 이런 사인파 형태 사이클이 3번 속도로 진동한다. 그러면 이런 교류 신호의 주파수는 교류의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줄여서 3Hz다 이렇게 할 수 있죠. 3Hz. 그럼 이 원 사이클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건 주기라고 합니다. 걸리는 시간 주기. 그럼 주기는
1초 나누기 3개니까 1 나누기 3. 그러니까 3이 주파수 아니에요? 주파수 역수를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파장이라는 것은 요 원 사이클이 진행한 요 길이입니다. 요 거리. 길이. 요걸 우리 라무다 하는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는 거리 곱하기 속력 아니에요? 거리 곱하기 속력이 아니라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예요. 그럼 여기 속력은 광속이죠. 광속 C를 쓰고 시간은 T. 한 주기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주파수로 표현하면 T는 F분의 1이니까 F분의 C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F는 주파수고 주로 물리에서는 진동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1초에 진동하는 횟수. 그렇죠? 우리 전자회로적인 입장에서는 주파수. 물리 차원에서는 진동수.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F, 뮤 하는 게 진동수 기호도 있지만은 혼용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고주파일수록 파장은 짧아요. 파장은 짧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하나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브래그의 반사 조건입니다. 여기 진행하는 빛의 파장의 2배, 3배, 4배 하는 N배가 되는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각도로 빛이 들어올 때 그때 가장 강한 반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회절 현상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래그의 반사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만약에 전자기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브래그의 반사 조건을 옳게 나타나는 거 고르세요 하면 그림도 안 줘요. 그냥 이렇게 그림 없이 그냥 이렇게 줘가지고 요걸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원래는 그림 그리면서 피타고라스 정의로 이렇게 계산해서 바로 이 사용하는 빛의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요 길이의 파장하고 정수배 관계가 일치가 되는 요 각도, 요 각도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뭐 그런 건 뭐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시험 문제 그렇게 거론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요 밑줄 쳤다가 또 중요한 건 밑줄 쳐 있죠. 그랬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빛의 입자성입니다. 빛이 어떻게 알맹입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는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빛의 파동성은 그냥 회절 실험 하나만 해도 되지만은 빛이 어떻게 입자입니까 하는 입자성 있죠. 자, 빛의 입자성은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빛의 입자성에 관련되는 현상을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광전 효과 이걸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수식을 탁 세워가지고 실험으로 또 증명까지 한 실증 현상 그러면 컴퓨터 효과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컴퓨터 효과 또 광전 효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도 시험 문제 나오면 빛의 입자성에 관련되는 현상을 찾으세요. 그러면 광전 효과 혹은 컴퓨터 효과. 두 개가 한꺼번에 지문에 나오면 두 개 다 골라야 돼. 그렇죠? 요거만 나오면 요게 답이고 요거 있으면 요게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광전 효과가 뭐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딱딱한 고체 물질이 있습니다. 뭐 금속 도체 물질이 됐든 뭐 반도체 물질이 됐든 어떤 고체 결정체 물질이 있어요. 뭐 금속 물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여기에 빛이 하나 준비가 됐어요. 자, 빛이 준비가 됐다는 말은 빛은 주파수가 3000GHz 이상입니다. 파장은 무지 짧아요.
라무다는 옹구스트롱 단위예요. 옹구스트롱. 1옹구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메타입니다. 무지무지 짧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 길이가 무지 짧겠죠. 주파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주파수가 이렇게 높은 주파수고 파장이 무지 짧은 이런 빛 하나가 이렇게 한 방울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요 뭐 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단단한 어떤 금속 도체 물질에 빛을 이렇게 입사를 시켰습니다. 쏘았어요, 빛을.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고체 물질 내부에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가 원자 아니에요? 원자들이 잔뜩 모여서 분자가 돼서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자를 부수면 그 안에 또 더 작은 밀입자가 전자가 있고, 그렇죠? 그 안에 또 원자 핵이라는 것도 있죠. 또 원자 핵을 또 분해하면 또 양성자, 중성자는 세 개 밀입자로 원자 한 방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빛을 여기다 탁 가해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안에 자그마한 밀입자 전자가 이렇게 딱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전자가. 그렇죠? 이 전자가 튀어나왔어. 물질 밖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방출전자가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원자라는 게 알맹이 아니에요? 그 알맹이 안에 또 요 자그마한 밀입자라는 또 알맹이 전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알맹이에다가 에너지 덩어리, 에너지 알맹이를 부딪히니까, 알맹이끼리 부딪히니까, 그렇지? 알맹이끼리 부딪히니까 여기 더 작은, 더 가벼운 자그마한 알맹이, 부스러기 알맹이가 튀어나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빛도 하나의 덩어리다. 에너지 덩어리다. 알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광전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식으로 써보면 광의 에너지는 H 곱하기 F예요. H는 플랭크 상수입니다. 6.235 곱하기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세크. 우리 책에 나오죠. 6.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세크 하는 플랭크 상수. 어떤 빛이 주어지는 매질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상수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시험지에 낸 사람이 줘요. 플랭크 상수를. 그리고 이 주파수는, 광의 주파수는 3000기가헤르츠 이상이니까, 기가가 10의 구성 아니에요? 거기다 3000 곱했으니까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무지무지 높은 아주 초고주파를 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광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파장을 쓰게 되면 F인데, F는 파장 쓰게 되면 F는 라무다분의 C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파장 라무다는 F분의 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광에너지 공식이에요. 광에너지 하는 것만 하나로 독립해서도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 물리전자 공학 과목에도 나올 수 있고 외부 시험에도 광에너지 공식.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이 되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덩어리입니다. 이런 덩어리를 가했더니 이 안에 원자 안에 알맹이가 튀어나왔다. 이건 부서지면서 알맹이가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는 질량을 갖고 있는 자그마한 알맹이입니다. 그럼 튀어나왔다는 것은 V라는 속도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에너지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 에너지가 작으면은 이 부스러기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이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가 방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에너지 덩어리라고 이제는 이렇게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광전 효과에서, 그럼 에너지가 입자다 한 요 입자라는 이름, 즉 광의 입자다 하는 이름을 광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김광자
성씨가 있더라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을 뻔했죠. 성씨도 있어서. 근데 성은 없죠. 광자. 그럼 광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빛의 에너지 덩어리라는 덩어리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광자입니다. 요거하고는 틀려요. 요것은 외부로부터 빛에너지 가해서 어떤 물질 내부에 있는 전자를 튀어나오게 했다 해서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가 방출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 광자라는 입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은요,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는 물질 내부에서 안에서 서로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부 장벽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가해주는 에너지가 장벽 에너지보다 강할 때 그 안에 부스러기가 이제는 파손되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는 조건을 식으로 하나 세울 수 있죠. 그럼 광에너지하고 물질마다 장벽이 있어요. 장벽을 에너지 갭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갭. 장벽마다 에너지 갭이 있지. 에너지 갭이 그 물질 자체 장벽 에너지가 큰 것은 부도체성 물질이고, 그리고 장벽 에너지가 작은 것은 도체성이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 장벽을 갖고 있는 물질은 또 반도체다. 이렇게 또 구분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차후에 나오는 반도체 특성에서 쭉 복습 정리를 하겠지만은, 그럼 에너지 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 갭. 그러니까 에너지 갭보다 큰 에너지 가해줬기 때문에 튀어나온 겁니다. 그럼 크리티컬한 조건이 중요하죠. 탁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임계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갭, 에너지 장벽을 이제는 여기다 파이자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소한 표현이지만 일함수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함수.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일함수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어느 만큼 가해서 그 물질 안에 있는 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때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크기를 일함수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그 물질의 장벽 에너지 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에너지로 표현한 것이고, 전압으로 표현하면 파이라는 기호, 이게 어떤 물질의 일함수를 전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전압에다 전기량 곱하면 에너지가 되죠. Q, 전기량에 전압 곱하면 전기량이 이동해서 1을 넣는 거니까 W 이퀄 QV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 전기량 굉장히 작으니까 Q라는 일반적인 기호를 쓰지 않고 엘렉트론 하는 스몰 E자를 쓰게 된다고 하면, 요 파이가 요 V니까 장벽 전압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일함수를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도 요 광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임계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최소한의 낮은 주파수가 얼마 정도 주파수에 광을 가하면 튀어나옵니까 하는 게 임계 주파수예요. 그때는 요 크리티컬이라는 C자를 붙이면 되고, 주로 주파수보다는 파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임계 파장. 그러니까 요 파장보다 더 짧은 파장 가하면 아주 수월하게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광전자 방출을 하기 위한 임계 파장이 얼마입니까 하는 게 시험 문제는 종종 등장한다. 그럼 요게 광에너지고 요건 일함수니까, 그렇죠? 에너지 장벽 아니에요? 일함수. 이놈이 이코르가 될 때 요 값을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요 값은 요거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요 값은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2파이분의 HC 이렇게 됩니다. 그럼 H는 아까 플랭크 상수 6.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고, C는 광속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 그 다음에 스몰 E는 전자 전기량, 전자 하나는 갖고 있는 전하량, 전기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수끼리 계산해 버리면 11600이 돼서 요거 나누기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단위가 옹구스트롱 이렇게 되겠습니다. 옹구스트롱.
이해할 수 있나요? 아, 미안합니다. 이거 12400이에요. 아, 이거 큰 실수했네. 12400. 우리가 온도 전압이라는 게 뒤에 가면 나오는데 온도를 전압으로 환산한 것. 그때 이번에 KT예요. 그렇죠? 이번에 KT입니다. 온도 전압. 그래서 이게 상온을 집어넣으면 이번에 KT죠. 요거 상수로 계산할 때, 그렇죠? 그때가 이제 11600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1240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장벽이 전압으로 몇 볼트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12400 나누기 파이 계산해서 이 옹구스트롱 요 값으로 나오는 파장 이하의 파장에 빛을 가하면 광전자가 튀어나온다 하는 조건이 된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임계 주파수로 물으면 F는 나무다분의 C니까 이 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크리티컬한 조건 이상의 더 큰 광에너지를 가해주면 그때는 손쉽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근거를 둬 가지고 가해주는 광에너지는 장벽 에너지와 이코르가 될 때 튀어나왔고, 더 큰 에너지 가해주면 튀어나와서 V라는 속도로 운동 에너지까지 존재하니까 결론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에너지는 일함수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공급한 광에너지, 이건 물질의 장벽 에너지 일함수라고 한다고 미리 앞당겨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V라는 속도로 움직이니까 운동하니까 운동 에너지, 이거 합해지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근거를 둬가지고 공급한 전압은 요 발생된 요 두 개 전압의 합과 같다. 에너지 합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자, 어떤 대목이 시험 문제 나오느냐 하면 방출된 광전자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V라는 속도로 운동하니까 운동 에너지로 환산하면 이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는 혹은 광전자의 속도는,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물으니까 요놈은 이 말이니까 요거 이항시키면 광에너지 빼기 요거 아니에요? 이건 뭐 상수값이라고 볼 수 있고, 요 광에너지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 빼기 2 파이가 요거 되는 거니까 여기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광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속도도 커지니까 결론적으로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나 속도는 광에너지에 비례한다. 즉 광의 주파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파장으로 이야기하면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파장이 짧아야 광에너지 커지는 거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대목은 튀어나온 광전자의 이건 운동 에너지죠. 광전자의 개수는 이 말이지. 개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자 개수가 많다는 것은 전류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전자이동이 전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전자의 개수는요, 가해준 광의 주파수나 파장엔 전혀 무관하고 광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걸 기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광의 세기가 곧 파동방정식 풀어가지고 파의 세기가 곧 전자 개수다.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해석이 될 겁니다. 뒤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대로 좀 이해가 되는데 요것은 또 이해를 잘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또 이거 섞어가지고 광전 효과에 관련되는 요 부수적인 내용들 요게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요것을 혼돈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요거 종종 시험 문제 나오면 광전자 방출할 수 있는 최소의 임계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파이분의 12400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빛은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덩어리니까 덩어리가 덩어리끼리 부딪혀가지고 부스러기 나오겠다. 그러니까 빛은 틀림없는 광자라고 불리는 입자다. 이렇게 증명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로 쳐놨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혹은 광전자의 속도는 빛의 주파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그런데 광전자의 개수는 빛의 주파수나 파장에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빛의 세기에 필요한다. 요거 하나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이 되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컴퓨터 효과예요. 컴퓨터 효과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체계적으로 어떤 식을 세워나가면서 실험으로 증명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효과, 이거 있죠?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어떤 흑체 물질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물질이에요. 이 흑체 물질 안에 전자가 이제 들어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흑체 물질을 하나 준비하고 광은 X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X선. 엑스레이 우리 촬영할 때 사용하는 레이 광이 바로 X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X선. 그러니까 3000GHz 이상의 광에도 주파수가 더 높을수록 더 낮을수록 분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선을 준비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주파수가 FLH 굉장히 높은 주파수, 파장은 굉장히 짧은 파장의 광을 준비해서 광을 여기다 쏘았습니다. 입사를 시켰어요. 이 흑체 물질에. 하필이면 이 줄이 요 가운데 안 오고 좀 밑으로 왔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요. 이 X축으로 이제 광이 이렇게 입사가 됐는데,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주파수가 굉장히 높고 파장이 짧은 이 광을 쏘았더니, 주파수가 낮고 파장이 좀 긴, 좀 약한 빛이 하나 생기더라 이 말이죠. 약한 빛이 하나 이렇게 생기더라. 약한 광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이 주파수는 이렇게, 파장은 이렇게 해서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이 주파수는 이거보다 낮다라고 하면 되고, 파장은 이거보다 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빛이 하나 생겼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안에 알맹이 전자 하나가 튀어나오더라. 전자가 튀어나왔다. 광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이런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X선을 가해준 요 X축 방향을 중심으로 요 각도를 쭉 산정해서 이게 세타, 이게 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돼야죠. 모든 자연계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에너지를 100을 가해서 그놈이 여러 요소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각 요소에 사용된 에너지 합하고 공급 에너지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에너지는 주파수로 표현할 때는 HF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파장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힘이 약한 광이 됐으니까 이것도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놈은 질량이 M, 굉장히 무게가 가볍겠죠, 전자 질량은. 그렇죠?
그러니까 m이라고 하고 그 v라는 속도 가지면서 운동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운동하면서 결론은 운동 에너지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2K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운동량이라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운동량이라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어요. 운동량. 자, 운동량을 P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질량 곱하기 움직이는 속도, 그렇죠? mv 곱한 걸 운동량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사용해서 식을 만들 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한 에너지가 X축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게 두 개로 분해가 됐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이제는 X성분, Y성분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요 빗변으로 이게 형성된 요 에너지가 요거니까. 요 가지고 X축은 피타고라성에서 코사인 취하면 X축 나오죠. 이건 제일 긴 빗변이고. 그럼 요 성분 있죠. 요 성분. 요거에 대한 요 성분은 요거 코사인 세타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요 빗변의 운동 에너지가 요거니까 X축 성분은 요만큼이라고 볼게요. 원래는 요까지 그려야죠. 원래 요거니까 요거. 요놈은 이건 요렇게 그려야 맞죠? 원래. 그럼 요 성분은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사인 세타. 요건 요거 아니에요? 요만한 크기. 요 밑으로는 요만한 크기. 그렇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운동량이라는 이런 파라미터를 하나 써볼까요? 요 mv 제곱이니까 이놈을 m제곱 v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요게 mv가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p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요 mv 제곱이니까 요건 m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m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나누면 요놈이 요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mv는 p라는 파라미터를 쓰게 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운동량의 요 단위를, 요 기호를 쓰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표현을. 요 표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표현된다. 그럼 앞에 2분의 1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붙이면 되죠. 해놓고 뒤에 또 코사인 세타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동량 파라미터로도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는 X축은 X축끼리 합과 같다 그래야지. 이놈은 HF는 X축에 들어온 에너지는 요 성분의 X축, 요 성분의 X축이 합과 같다. 그럴 수 있죠? 그게 요거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여기는 요거죠? 요것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코사인 파이라고 했죠. 그럼 이런 식이 하나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Y축, 여기 Y축은 없죠. Y축은 빵이다 이렇게 해놓고 공급하는 쪽은 빵입니다. 그럼 여기 Y 성분은 요거 아니에요? 여기는 요거 대신에 사인 들어간 걸 쓰고 플러스 여기는 밑에 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뭐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요놈하고 요놈 두 개 방정식이 세워지는 이런 체계적인 해석법으로 유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충돌 전후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으로 표현한 운동량의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1번식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들어온 에너지는 두 개 각각의 에너지와 같다. 1번처럼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 2번, 3번식을 보면 X축 상의 운동량으로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운동량.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요거는 지금 뭡니까? 이게 에너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요거는 운동량으로 표현되어 있죠. 요것도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것도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근거는요. 자, 거기 쭉 유도해 놓은 그 밑에 보면 5번식 밑에 한번 보세요. 5번식 밑에 보면 X선은 광이죠, 광. X선은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진 광자로 확증이 됐다. 실험으로 증명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입각해서 에너지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근거를 두는 에너지 공식 mc에 제곱하는 게 에너지 공식이에요. 요게 에너지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근거를 둬서 광속의 제곱에 m 곱하면 이것도 에너지가 되고 HF는 광에너지니까 똑같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운동량은 아까 P는 mv 아니에요? mv니까 이건 mv인데 이게 C 광속이 V니까 V가 광속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 P는 mc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C가 하나 더 있으니까 mc는 C분의 HF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식이 성립이 되면 요 식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HF 나누기 C 하면 이게 운동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HF 나누기 C 이렇게 해야 되겠네. 요거는 운동량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해준 주파수가 높은 강한 광의 주파수하고 파장을 여기다가 O라는 첨자를 줬네요. 여기 약한 빛은 그냥 F 다시가 아니라 그냥 F. 여기는 라무다 다시가 아니라 라무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리 책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게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하나 성립이 돼요. X축 성분. 이게 운동량의 보존 법칙이에요. 요거 공급한 전체 운동량은 각각의 두 개 운동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Y축 성분. Y축으로는 운동한 게 없으니까. 요게 Y축으로 운동한 건 없죠. Y축의 운동량, 공급한 운동량은 빵입니다. 빵은 요 성분 운동량, 요 성분 운동량을 합한 거니까. 요 운동량으로 쓸 수 있고 이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부호가 밑으로 가는 거니까 빼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씩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일 위에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해서 1번, 2번, 3번씩을 세워서 이제 여기에서 파이하고 V를 이렇게 제거시키면서 연립방정식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번이 나온다. 4번. 정리하면 4번이 나와요. 그럼 4번식이 요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4번식이.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F분의 C가 뭡니까? 이게 파장 아니에요, 파장.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면 파장입니다. 그럼 이 파장 중에 어느 게 더 길어요? 이게 길지. 이건 짧고. 주파수는 이게 더 높고 이게 낮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게 강한 주파수, 더 짧은 파장 갖고 있는 강한 빛을 쏘았더니 하나는 약한 빛이 되고 하나는 전자를 부스러기를 튀어나오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강한 빛하고 약한 빛의 뺀 파장의 차예요. 차. 이놈이 MC는 운동량이라고 볼 수 있죠. P,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파장이고 델타 라무다 파장이고 오른쪽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그렇죠? M으로 표현되는 이런 식으로 우측이 됐기 때문에 결론은 파장이 결론은 질량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장 갖고 있는 빛이 결론적으로 어떤 질량의 파라미터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입자적인 표현이 우측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빛이 입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빛이 입자성을 갖고 있다 하는 어떤 실험된 실증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올 때는 5번씩도 시험 문제 나와요. 아주 어렵게 나올 때는. 근데 보통은 이게 너무 디테일한 어떤 양자 물리학적으로 유도된 식이기 때문에 뭐 별로 이런 깊은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내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완벽하게 수식까지 세우면서 파장이 질량을 표현할 수 있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파장이 바로 빛 아니에요? 빛. 그러니까 빛도 입자성이다 하는 실험으로 증명한 현상이 바로 컴퓨터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빛의 입자성에 관련되는 거 고르세요 그러면 광전 효과 혹은 컴퓨터 효과. 그 중에 광전 효과는 부수적인 게 3개가 또 여러 개 있었죠.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또 속도는 빛 에너지에 비례한다. 즉 빛의 주파수에 비례한다든지 파장에 반비례한다. 그런데 광전자의 개수는 오로지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되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나오는 전자의 이중성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빛도 이렇게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자도 이중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전자의 이중성을 결론적으로 실험으로 그걸 또 증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자의 이중성 중에 전자의 파동성이죠. 결론은. 자, 두 번째는 전자의 이중성. 자, 전자 이중성 중에 전자의 입자성은 뭐 별로 그렇게 뭐 증명한다 뭐 그런 뭐 복잡한 그런 내용을 언급 안 해도 됩니다. 전자는 질량이 있죠.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킬로그램. 굉장히 자그마한 아주 밀입자입니다. 그거 질량 갖고 있는 게 입자라는 게 증명된 것이고 파동성이 중요하겠죠. 파동성. 그렇죠? 입자성은 뭐 그냥 다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파동성에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드브로이 물질파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드브로이 물질파. 그렇죠? 자, 드브로이 물질파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질량 갖고 있는 어떤 입자가 그렇죠? V라는 속도로 운동할 때는
바로 이런 공식을 갖는 파장을 갖고 있는 파동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파장 갖고 있으니까 주파수도 있겠죠. 그럼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브로이 물질파의 파장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mv분의 h 이렇게 정의가 되는 파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 파동 방정식을 풀면서 이제 물질 내부를 이제 낱낱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결론부터 끄집어내면 원자 안에 전자란 밀입자가 있는데 전자는 계속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하는 구조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V라는 속도로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로. 그리고 전자는 또 질량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요 라무다는 이런 파장을 갖고 있는 파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연결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지 상태라면 이게 V라는 속도로 움직일 때가 이런 파장 갖고 있는 파동이라고 보는데 정지 상태라면 이 V가 0 아니에요? 그럼 운동량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때는 파장은 라무다예요. 무한대 파장. 그렇지? 무한대 파장은 주파수가 빵이랬지 아니에요? 파장과 주파수는 서로 반비례니까. 그렇죠? 그럼 빵이래치는 건 파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정지 상태는. 특수한 경우가 이렇게 정지 상태. 그래서 여기 라무다가 무한대다 이 말은 운동량이 P가 0이다. 그 말은 V가 빵이다. 정지 상태다. 그때는 파장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파동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 있죠. 아마 이런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귀절은. 자, 이것은 어떤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해석할 때 물질의 위치를 알게 되면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운동량을 정확히 안다고 그러면 또 위치를 또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또 시간하고 에너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쌍의 변수를 두 개 다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론을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세계에서 어떤 입자의 운동 관계를 해석할 때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든 파라미터 양들을 확실하게 계산해 나갈 수 없다 하는 사전에 이런 기본 베이스를 설정해 놓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를 파동으로 봤다는 이야기니까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 파동함수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파이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건 시간에 관련되는 어떤 값으로 결정이 되고 또 3차원적으로 x, y, z 이렇게 표현하는 이 파이라는 이 파라미터가 바로 파동함수예요. 그러니까 파이하고 파이의 공액복소수를 곱하면 우리 복소수 이론에서 파이하고 그 파이의 공액복소수 곱하면 파이의 크기가 나옵니다. 절대치 크기 나와. 그래서 이 절대치 크기를 가지고 전자를 파동으로 봤기 때문에 파동성이 있는 그런 입자로 봤기 때문에 파동 방정식에서 파이의 세기를 풀면은 결론적으로 전자의 개수를 해석하는 어떤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파이의 세기를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에 슈르덴가의 파동 방정식 파동함수의 제곱을 취해 가지고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이 장소도 3차원적인
XYZ 3차원적인 그런 위치상에 어느 부분에 전자가 몇 개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도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정확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확률적으로 밖에는 확률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그래도 어딥니까?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그 내부에 모든 미립자를 해석한다는 말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진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전자 개수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확률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걸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파동 방정식, 파의 세기를 먼저 계산해서, 자, 파의 세기는 공액복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의 제곱이 되겠죠. 아까 요거 이렇게 곱하면, 아까 요 표현 안 했나요? 아까 앞 페이지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요놈이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XYZ 3차원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 넓은 공간 중에 요 부분 안에서만 지금 요 파의 세기를 적분해 나가는데 요 구간을 넓혀 나가면, 그러면 전 대역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전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 전부 적용하는 겁니다. X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Y축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Z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파의 크기죠, 색이. 이렇게 해서 dx, dy, dz 이렇게 하면 전 공간이 되는 겁니다. 적분 구간이. 전 공간에 파의 세기죠. 파의 세기. 전 공간에 파의 세기를 전부 적분하면 100% 전자가 있다. 확률이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간을 좀 어느 해당 부분, 자기 원하는 해당 부분 구간으로 협소된 구간을 여기다 적용을 해나가면서 그 부분 안에는 전자가 확률적으로 몇 프로 있다. 또 이 구간에서는 몇 프로 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나마 이렇게 전자 존재 여부를 계산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 수 있죠? 그게 바로 전자가 파동으로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전자 존재 여부를 드디어 해석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정상 상태 3차원에서 휘르댕가의 파동 방정식은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겁니다. X, Y, Z축을 전부 적용한, 근데 그 중에 X축만 적용한 1차원적인 차원에서 파동 방정식은 델타 X제곱분의 델타 제곱 파이 플러스 N제곱분의 8파이 제곱 M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죠. 이러한 식을 세워서 여기서 파이를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깊은 내용은 시험 문제에 거론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확률적이나마 파동 방정식을 해석하면 전자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전자 개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파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 미시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원자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 형체를 드디어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원자의 모형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보의 원자 모형이다 하는. 그게 전부 파동으로 봐서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결론은 해석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